PF 대출 위기가 생기면 과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특히 이제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PF 대출은 곧 주택 시장 위기로 결론 짓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조용히들 하시고 이제 수업해야죠.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판서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좀 민감한 사안이죠. PF 와인 같아요. 네? 와인 줄 알았어요. PF 대출 터진다. 예. 한간에 이제 뉴스나 뭐 이런 거 보면 PF 대출이 4월에 터진다, 뭐 6월에 터진다, 막 말이 많았는데 아직 안 터지고 있죠. 터지느냐, 그리고 PF 대출은 또 뭐냐, 그리고 터지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PF 대출이 뭘까요?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인데, 이 뭐냐면, 프로젝트라는 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을 딱 여기에 지으려고 계획 중입니다. 부동산을. 그러면 여기에 땅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거를 과정을 보면 보통 이제 시행사라고 해요. 시행사. 자, 시행사를 잘 모르는 분은 제 영상 초창기에 보면 시행사, 시공사, 분양 대행사 이거를 이제 구분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시행사가 뭐냐면 이 사업의 주체예요. 주체. 자, 시행사가 이 땅을 먼저 삽니다. 매수. 이만큼 땅을, 사업 부지를 사서, 여기다가 이제 설계하고 인허가. 이걸 받고 분양을 이제 하게 되죠. 자,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PF 대출은 어느 단계에서 일어나느냐? 이 땅을 매입하는 단계에서 보통 PF 대출이 일어나요. 건설 현장은요, 사실 이 사업을 해본 분들은 그냥 노다지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만큼 돈을 많이 벌어요. 자,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이 땅의 전체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5천억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실제 시행사가 이 땅을 매입할 때 5천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5천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하냐면 10%. 심지어는 0%인 사람도 있어요. 제가 작은 현장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시행사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사업 계획만 이제 저기에다가 계획 팍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자, 이 10% 정도의 자기 자금은 있어야 돼요. 10% 정도.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90%를 이 PF로 보통 하는데 10%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를 또 어디서 구하냐? 아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있던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 게 쉽게 되진 않아요. 느닷없이 어떤 현장에서 갑자기 PF 대출을 익힌다고 하면 누가 이 10%를 이제 빌려주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안 빌려주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사업 현장이 막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이게 다 성공했어. 분양도 막 성공하고 난리 났어. 그러면 이때 이런 것들은요, 아주 쉽게 됩니다. 다 성공했으니까 돈을 막 엄청 벌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10% 돈 없는 시행사가 주변 예를 들면 주변 현장에 돈 많은 사람들 모집했다가 사업 설명회 하면서 자, 돈을 10% 예를 들어서 500억이 필요해. 500억 모집을 해요. 근데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보통 이자를 얼마 정도 주냐면 한 6개월에서 1년, 길면 1년 정도? 2배. 이자가 이런 식으로 빌립니다. 그래서 500억 마련해가지고 이제 은행권에, 금융권에 대출을 받는 거예요. 90%. 근데 이 이자가 보통 대출 이자보다 엄청 셉니다. 세요. 세죠. 예. 자, 왜 은행에서는 이걸 왜 빌려줄까요? 세니까. 예, 세니까. 이게 회수만 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노다지가 없죠.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담보대출, 뭐 주담대, 뭐 전세자금대출 이거 하잖아요. 그럼 몇 프로예요? 3%, 4%, 뭐 많으면 5%잖아요. 이런 거는 보통 10%가 넘어갑니다. 돈이 회수만 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박인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런 현장 막 성공해. 그러면 그냥 막 나가요. 막 나갑니다. 은행들이 못 줘서 난리예요. 왜? 다 성공했으니까. 다 성공했으니까 여기도 성공했지. 예. 그래서 터지고 나면 이제 막 욕을 하는데 이 과정을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걸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아니 은행이 수익을 내려고 지금 돈 장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들일 게 확실해. 느낌상. 그러면 안 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안 빌려줄 이유가 없어요. 빌려줍니다. 그래서 PF가 이럴 때 많이 나요. 이렇게 가격이 막 오를 때 이때 PF 대출 엄청 나갑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이때가 가장 문제죠. 왜? 이게 꺾이거든요. 꺾인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래서 지금 PF 대출 위기, 이게 나타나는 게 대부분 다 이때 빌려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사이클,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잘 팔리면, 이게 잘 팔리면 그게 다 수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수요가, 잘 팔리는 게 뭐라고 하냐면, 가수요라고. 가수요. 투기 수요. 얘네들은 길게 갈 필요 없어요. 분양할 때만 잘 팔리면 끝나는 거예요. 분양할 때만. 일시적인 거예요. 이 수요가 일시적으로 확 들어오면, 그러면 이 사업은 일단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를 실수요라고 파악을 하는 순간 이런 오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스를 수 없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 그 대출 결정권자예요. 자, 올라왔어. 근데 다 성공하고 여기도 성공할 거라는 전망이 있고 대출 이자 세고 근데 내가 결정권자가 야,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꼭대기쯤 아니야? 거부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래서 이때 몰리는 게 바로 PF 대출인데 자, 이제 이게 일단 500억이 있다. 그래서 90% PF 대출이 일어나서 사업을 이제 설계 인허가 받고 분양 단계에 갑니다. 분양 단계. 이때 이제 PF 대출의 이 성패 보통 이때 갈려요. 분양 단계에서. 왜? 분양이 만약에 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양이 되면요. 돈이 막 들어옵니다. 왜? 계약금. 계약자들이 있잖아요. 계약자들이 계약을 분양이 성공했다. 그럼 청약을 받은 거잖아요. 그 계약자가 다 100% 이 건물의 계약자가 다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스케줄 표에 따라서 자금을 계속 집어넣게 돼 있어요. 처음에 계약 단계에서 10%, 3개월 후에 중도금 10%, 또 3개월 후에 10%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때 이제 자금 들어온 걸로 이 돈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 돈 갚아버려요. 자금 들어온 걸로. 일부, 전체가 됐든 뭐 일부가 됐든 갚아버리면 이게 부실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노다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미분양이 생기면 그리고 이 비율이 높으면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왜 문제가 생기냐? 이 자금, 들어와야 될 자금, 이걸 가지고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일부만 들어오는 거죠. 그럼 부족하겠죠.
PF 대출을 갚지를 못해. 상환을 못해요. 그럼 이자가 엄청 세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다음 들어오는 걸로 돌려막기 하는데 이자만 갚는 거죠. 원금을 못 갚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연체도 되고. 그러니까 이 미분양이 엄청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업 현장에서도 미분양이 생기면 이 PF 대출이 이제 부실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대출의 부실 여부가 굉장히 세진다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한 거는 PF 대출 위기가 생기면 과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부동산, 특히 이제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PF 대출은 곧 아파트 주택 시장 위기로 결론 짓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걸 이제 따져보면 PF 대출 위기는 곧 미분양하고 동일하진 않지만 연관성이 많다. 이럴 때 연관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요? 미분양하고 연관성이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PF 대출 위기가 아파트 시장 위기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뭘 보면 될까요? 이게 아파트 미분양이냐, 다른 부동산 미분양이냐.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으려면 이 아파트 미분양으로 기인해야 이런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다른 부동산에서의 미분양이 생긴다라면 직접적인 아파트 부동산 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를 따져봐야죠. 좀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단계에서 대부분은 다 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어디냐면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생수, 여기에 거의 한 80% 이상이 이쪽에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은 자, 미분양을 보면 지금 서울 수도권에 미분양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그죠? 가장 큰 시장인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 미분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미분양이 많은데 어디예요? 지방 중에서도 대구죠. 대구 경북 쪽이에요. 그럼 이게 PF 대출 위기로 가려면 미분양 상태가 심해야 돼요. 심해야 됩니다. 그 심한 정도가 어디냐? 대구 정도가 가장 심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아파트 미분양 현장들은 조금 심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 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대구가 폭락해. 그럼 서울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에 대해서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얘기하면 이미지나 뇌피셜로 연관지어서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런 분석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지산하고 생수계 왜 물려있냐면 건설사들이 아파트 짓는 것보다 지산 짓는 게 돈이 훨씬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산은 마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안에 생활 인테리어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지산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딱 병 마감, 심지어는 도배도 안 되어 있는 데들이 허다해요. 그냥 시멘트만 딱 바로 기둥 세워져 있고 벽 해 있고 문 달고 끝. 그리고 분양가 요즘 지산 분양가 얼마씩이에요? 보통 3천만 원, 평당 3천만 원 넘습니다. 아파트 3천만 원 하려면 어디 정도 돼야 돼요? 수도권 이상이죠. 거기다가 얘네들은 마감재까지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산이 돈이 되죠. 그러니까 지산 잘 팔릴 때 미친 듯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지산이 엄청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산이. 분양을 어마어마하게 때려 짓고
현장 분양하는 현장 어마어마하게 많다가 지금 이 이제 수요자들이 이걸 안 사는 거죠. 그 임차인들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분양한 현장에서 이제 PF 부실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사실 지금 현장에서 별로 없다. 그러면 이런 다른 부동산의 미분양이 과연 이제 아파트 시장 위기로 옮겨올 것인가를 이제 따져봐야죠. 건설사가 하나 만약에 부도가 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이 아파트가 부도가 났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시장이 폭락할까요? 영향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영향이 있어요? 자이 브랜드 건설사. 예. 폭락을 해요? 폭락은 아니지만 스크래치.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이제 떨어지겠죠. 브랜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2007년, 8년도에 일군 기업들이 부도가 난 데들이 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벽산 같은데, 벽산, 뭐 신동아,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브랜드 가치가 뚝 떨어집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막 뭐 난리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잘 보시면 다른 부동산으로 미분양이 돼서 PF 대출 위기가 생기면 결국에는 뭐가 문제냐면 건설사의 부도 여부죠. 이제 또 더하자면 수요자의 자금 문제가 생깁니다. 자, 왜? 다른 부동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결국엔 아파트 시장으로 와야 될 돈이 안 오는 거죠.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해서 준비한 게 있었는데, 지산, 2020년 이후에 지산, 생수, 이 분양 물량. 자, 그러면 이게 미분양이 생겼다 하더라도 어쨌든 분양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으로 돈이 쏠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동성 때문에 돈이 올라간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돈이 풀리는 게 다 아파트로 간다라고 그냥 결론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데로 가서 묶여 있으면 아파트로 올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정확한 데이터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려면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거기에 금액 뭐 이런 거를 추산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데이터에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런 거 이제 제공되지 않는 거를 찾아서 하는 게 조금 제가 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누가 이제 언젠간 찾아지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돈이 수요자들의 자금이 물려 있으면 아파트로 돈이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 폭락으로 가냐? 그렇진 않아요. 돈이 안 오면 폭락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거는 뭐냐면 점진적인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PF 대출을 위기라고 보는 거는 폭락 개념이죠. 폭락. 폭락 개념인데, 이런 가능성으로 보면, 자, 건설사의 부도도 직접적인 한두 개 나가지고는 뭐 큰 영향이 없고요. 다만 제가 볼 때 이제 좀 큰 영향이 있으려면 건설사의 부도가 모기업의 부도로 연결되면 이제 커질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롯데 좀 뭐 위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롯데건설이 무너져 만약에 부도가 난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롯데 전체 그룹이 막 휘청휘청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이러면 이제 규모가 다르죠. 규모가. 롯데 같은 게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거의 IMF급이잖아요. IMF급.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전체적으로 파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되면 자르기를 하죠. 자르기. 그러니까 건설사, 계열사 그냥 부도 하나 시키고 끝내는 거예요. 그 꼬리 자르기. 그래서 모기업으로 부도가 연결된다라고 확장해서 생각하는 거는 너무 비약이 심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좀 한간에는 지금 이마트, 신세계건설은 좀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신세계건설은 좀 위험한데, 근데 지금 이마트 위기도 지금 같이 얘기되고 있죠. 이거는 조금 이제 어떻게 될지
뭐 제가 이걸 뭐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기업으로 부도가 연결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모기업이 어느 정도 부도가 난다. 큰 뭐 이마트 정도 부도가 나면 조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신세계건설 하나 부도 난다. 뭐 그걸로 아파트 시장이 위기다. 뭐 이렇게 연결짓는 거는 조금 무리다, 무리. 그리고 수요자의 자금 압박도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PF 대출 위기에 관한 얘기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하나씩, 근데 이제 모르면 그 안에 생태계를 잘 모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확히 이제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런 기준을 알려주는 데들이 사실 별로 없죠. 그러니까 또 특히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현장 경험이. 그러니까 거의 뭐 제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니까. 근데 저도 이제 뭐 시행사나 뭐 이런 건 해보지 않았죠. 저도 이제 분양 대행사까지, 그것도 사장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영업과 관리까지 했었고, 이제 조금 더 하자면 이제 시행사 일을 제가 도왔다라는 거. 근데 그 정도 경험만 가지고도 사실 많은 걸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PF 대출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하다. 막 뭐 IMF급 위기가 올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비약이 심하다라고 보고,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이 막 그런 거에 휘둘리는 것처럼 엄청나게 그 체력이 약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앞으로 아파트의 미분양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이런 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그 해당 브랜드 가치는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1군 기업이 부도가 나잖아요. 그럼 2군 기업의 브랜드 가치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브랜드를 달고 있는 아파트들도 같이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파트 주민들은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려고. 아니요. 브랜드를 바꿉니다. 네. 브랜드를 바꾸는 걸 시도하죠. 지우기를 하죠. 이름을 바꾸거나 막 이런 걸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서로 아파트 팔고 그러지 않아요. 브랜드 같이 떨어진다고 막 미친 듯이 팔면 나만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행동하지 않고요. 입주민 대표자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 뭐 이런 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심하다 싶으면 그 브랜드를 띄워버리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아지죠. 로얄티를 주고, 예를 들면 이제 뭐 현대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이 있고 현대엔지니어링 있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브랜드 힐스테이트 써요. 그럴 때 이제 로얄티를 주고 하거든요.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이제 제가 그 당사자가 아니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가만히 있지 않는다. 네, 가만히 있지 않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조치들을 하기 때문에 막 그거에 엄청나게 뭐 그런 걸로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연관 지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돼. 약간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나브로 가요. 시나브로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천천히.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이제 그런 부도난 브랜드를 점점 좀 안 사겠죠. 이 가격에는 안 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시나브로 천천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PF 대출 위기가 뭐 IMF급 위기처럼 막 아파트 시장을 붕괴시키거나 위기가 온다거나 막 이렇게 하는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 터질 가능성도 꽤 많아요. 안 터질. 지금 터진다 하면서 안 터지잖아요. 안 터질 가능성도 꽤 많습니다. 자, 오늘 PF 대출, 말 많은 PF 대출 위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져보면서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근거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공부를 하는데 제가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제가 노력하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또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영상이 좋았다 생각되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이렇게 달아주시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